요양병원 네. 거기서 자꾸 환자분들이 오니까 맞아요. 앞으로도 올 것 같아. 네. 그래서 맞아. 우리가 좀 알아야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요거 한번 넘기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상담 전화 왔었을 때 이제 응대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잖아. 무조건 약을 갖고 오라고 하지만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간략하게 이제 보는 건데 일단 나이 들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고혈압, 당뇨지, 혈관 질환인데 요양병원 환자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갖고 있고 그 고혈압이 두 가지 이제 1차성 고혈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이지 나이 들면서 혈관의 저항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탄력이 있으면 심장이 짜줬을 때 얘가 팽창되면서 혈압이 올라가지 않거든. 그런데 이게 딱딱하게 탄성이 줄어들게 되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혈관벽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넓어지면 그 수압을 건드릴 수 있는데 좁아졌고 넓어지지 않으니까 이 혈관 자체에서 받는 탄력이냐 압력 자체는 되게 높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게 이제 고혈압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대부분은 다 1차인데 이 요양병원에서 온 사람들 저번에 봤더니 2차성 고혈압도 있더라고. 2차성 고혈압은 다른 데가 안 좋아서 혈관의 저항성이 떨어져서 고혈압이 생긴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고혈압이 2차적으로 생긴 거지. 대표적으로 저번에 오셨던 분이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꽂고 있더라고. 그분이 고혈압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물이 쌓이게 되고 그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빼내는 걸 꽂고 오셨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신장이 기본적으로 치료가 되면 고혈압이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속발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대략 한 5% 정도 된대.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먹는 약들은 이제 스테로이드도 먹고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따 신장 말할 때 다시 한번 할게. 일단은 고혈압이 왔었을 때, 고혈압 환자가 왔었을 때 180에 110이 넘으면 일단 치료하지 않지. 이거는 컨설트를 내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그런데 이게 환자가 약을 먹고 있고 관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80에 110이 나올 수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측정할 때 오류도 있거든. 심장보다 높이 재면 혈압이 떨어지게 될 거고 이 심장보다 밑에 또 누워서 잘 때는 혈압이 좀 높아질 수 있고 병원에 오면 그 긴장한 거에 의해서 혈압이 또 높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재면 한 20 정도 떨어져서 치료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들이 많지. 그리고 160에 100 정도는 치료를 하긴 하거든. 근데 원래 원칙은 응급만 하라고 해.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발치를 한다든지 IND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하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데이션 약을 넣게 되면 혈압이 다시 또 한 20 정도 떨어져. 그리고 이런 고혈압 환자들은 세데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이로운 거지. 혈압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고혈압 환자들은 혈압 감시를 해주는 게 좋다. 우리가 50세에 넘어가면 무조건 혈압계랑 ECG를 달고서 하자라고 얘기했지. 근데 50세가 안 됐는데 고혈압이 있어도 달고 하는 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질환이 있으면 좀 달고 하는 게 좋고 어쨌든 이렇게 160에 100이 넘어가거나 이 근처가 됐을 때는 이 사람을 치료할지 말지 정해야 돼. 치료하는 결정적인 여부는 다른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혈압만 있는 게 아니고 관상동맥이 막혔다든지 기존에 뇌졸중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혈압이 높아져 가지고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치료를 컨설트를 먼저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치료의 난이도가 높아. 너무 많이 째야 돼. 뭐 사랑니발치 너무 깊숙하게 있어. 이런 경우에는 좀 혈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유지시킨 다음에 하면 좋지. 혈압이 높은 사람을 수술하게 되면 피가 막 쑥쑥 솟아 나오지. 그리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도 한 번에 여러 개를 많이 할 게 아니고 일단 좀 조그만 것부터 나눠서 해주는 게 수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환자가 이런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차이 특히 고령인데 혈압이 높고 다른 전신질환도 있고 이 수술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이걸 꼽고 있어 뭐야
신장 투석 이런 걸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를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의뢰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지. 약을 여러 가지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뭐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시아다이드 계통의 이제 이뇨제. 이뇨제라는 거는 소변으로 이 혈장이라 우리 몸에 있는 물을 좀 빼내는 거거든. 먹으면 소변으로 쭉쭉 나와. 그러면 몸에 수분이 적어지니까 혈액 자체가 줄어들 거고, 혈액 자체가 줄니까 혈관에서 느낀 압력도 줄어들 수가 있겠지. 이런 사람들은 구강 건조가 잘 생겨. 고혈압 환자 중에 시아다이드 계통을 먹는 사람들은 충치가 좀 잘 생기고, 특히 이 충치는 뿌리와 뿌리 사이, 이 서비컬 부위에 충치가 생기는 사람들은 약제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 어르신들 오면 이 사이 썩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음식물이 낀다고 우리가 무조건 썩는 건 아닌데, 침이 너무 적어지게 되면 그 충치가 너무 잘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뇨제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고,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보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두세 가지를 같이 이제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혈압이 관리가 안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조금 컨설트를 무조건 내고 하는 게 좋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 그 다음 저혈압도 있어. 저혈압은 증상만 없으면 우리가 치료하는데 문제가 사실은 없거든. 어르신들 중에 우리 산소포화도 연결하게 되면 심장박동수가 막 50, 꼽자마자 막 삐삐삐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동성 부정맥이 있어서 섬액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섬액이라는 건 맥박이 느리다는 얘기고, 맥박이 느리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쏴주는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 이런 사람한테 수면제를 넣게 되면 혈압이 더 떨어지지. 그러면 못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혈압을 낮추는 약제를 최소한으로 쓰게 돼 있지. 그래서 미다졸람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케타민이나 프로포폴을 좀 쓸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여기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환자들 중에 또 관상동맥 질환들 무지하게 많이 오잖아. 관상동맥 질환은 크게 보면 두 가지야. 협심증은 말 그대로 관상동맥,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동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이상이 좀 좁아져가지고 심장 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게 감소가 돼갖고, 심장 근육에서 자기가 산소를 덜 받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딱 오거든. 가슴 약간 딱 쥐어짜면서 하고 오거든. 통증이 와, 가슴 통증이 와. 그랬을 때 협심증이 의심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좀 심해져가지고 아예 혈전에 의해서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심근세포가 산소를 못 받아서 죽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해. 심근경색은 급성으로 왔었을 때는 아주 사망에 이르는 되게 위험한 질환이거든. 그래서 급성 때는 당연히 치료하지 않고, 급성 환자는 일단 식은땀 나고 가슴 쥐어짜고 죽으려고 그래.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응급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일단 키트 갖고 와서 아스피린 씹어 먹게 하고, 바로 119 콜하고, 이런 것들 산소 공급해주고. 너무 아프거든. 그래서 이런 심근경색 환자는 우리가 바로 치료할 게 아니고 뭐 바로 119 타고 가야 돼. 뚫어줘야 되는 병원으로 응급 119가 가면서 이제 병원 잡거든. 지금 수술 되냐고. 24시간 내에 수술하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 우리한테는 당연히 응급 환자는 거의 오지 않겠지. 이미 치료를 받고 한참 지나서 안정기가 된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올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술이 돼 있어. PTC, 스텐트라고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거를, 이제 협심증 온 사람들이겠지. 또는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막혀 있는 혈관을 다시 막히지 않도록 재관료해서 뚫어준 다음에 다시 막히지 않게 거기다가 튜브라든지 이런 광 같은 거를 넣어서 좁아지지 않게, 이런 것들을 스텐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퍼큐테니어스 트랜스루미날 코로나리 안지오플라스티. 그래서 메디컬에서 컨설트 오게 되면 PTC, 스텐트라고 걔네들은 안 쓰거든. PTCA 했다고 나와.
PTCA는 스텐트 수술을 말하는 거고, 캐비지라고 요거는 관상동맥 우회술. 혈관을 뚫을 수가 없어. 그럼 어디서 혈관을 떼다가 심장에다가 다시 붙여줘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이런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혈관이 다시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거를 복용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은 항응고제나 항혈전제를 먹고 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영향이 받는 거는 결국에는 피를 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먹고 있는 사람은 피가 멈춰서 밤에 응급실에 실려간다든지 다음날 아침에 선지 물고 오지. 그리고 컴플레인이 엄청 심해. 시열 안 됐다고. 단순하게 그냥 임플란트 플랩리스로 심어도 피가 막 우징돼서 나오는 경우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런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은 컨설트를 내야지. 근데 막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미 다른 치과 치료를 받고 다른 수술을 받으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왜냐면 여러 번 병원에 의뢰를 가서 자기 처방했던 심장내과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일주일 정도 끊고 하시면 돼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굳이 의뢰서를 내지 않고 임의대로 사실 끊으면 안 되지만 보통 다 끊고 하죠.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대학병원 예약하고 두세 달 기다린 다음에 컨설트 받고 다시 와서 또 예약 잡으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는데 몇 명 안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고, 이런 PTCA나 캐비지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치과 치료를 할 때 감염성 심내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처방해야 되냐?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예방적 항생제를 이 사람들은 처방하지 않는다. 논문상에서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4가지야. 인공 심장 판막을 수술했거나 예전에 감염성 심내막염을 앓았거나 크로닉 헐트 디지즈에서 이제 심장 자체가 문제가 된, 심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 또 심장을 이식해 온 환자, 판막에 문제 있는 사람들만 예방적 항생제를 낸다는 얘기지. 왜냐면 인공 판막이 들어오거나 조직 판막 같은 거를 이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판막 움직임이 정상은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면 혈류가 쭉 가는 게 아니고 심방에서 심실로 또는 심실에서 대동맥 쪽으로 또는 폐동맥 쪽으로 짜줄 때 이 심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쭉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와류가 생겨 돌아. 그런 사람들은 와류가 생기니까 피가 굳을 수가 있잖아. 그 혈전이 돌다가 내려가거나 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먹는 사람들이거든. 또 어쨌든 와류가 생기게 되면 거기 세균이 달라붙어서 먹고 살기 좋잖아. 그래서 예방적 항생제를 먹는 거지. 근데 관상동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스텐트를 했다고 와류가 생기진 않으니까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스텐트를 한 사람들은 항혈수판제를 반드시 사용하거든. 항혈수판제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지. 1년 이내에는 2가지 이상을 같이 사용해. 클로피도그렐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항혈전제를 같이 복용하게 돼 있고, 그래서 1년 이내에는 이거를 중단하지 않아. 만약 응급이면 그냥 약 안 끊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환자한테는 피 2-3시간이 아니고 6시간, 7시간도 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어쩔 수 없이 수술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1년이 지나면 그때는 컨설트를 내고서 약 끊어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약을 5일에서 7일 정도 끊은 다음에 수술을 하고 다시 복용하는 거지.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심장이 막혀서 심근이 죽듯이 뇌혈관이 막혀서 뇌 일부가 죽는 경우, 뇌경색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 크게 보면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뇌졸중은 혈관에 장애가 생겨서 국소적으로 이제 이런 의식장애 제대로 이제 행동이 안 되는 거지. 일부 세포가 산소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근데 보통 10분 이상 안 받으면 그냥 죽어버리거든. 뇌졸중이 온 다음에 그게 결국에는 뇌경색으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되겠지. 또 뇌출혈이 와서 뇌혈관 한 개 터졌어. 그럼 결국에는 그게 피가 이렇게 고이게 된단 말이지. 압력이 생기면서 일부
뇌가 또 죽을 수가 있지. 어쨌든 뇌 일부가 죽는 그런 질환들을 뇌혈관 질환으로 보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해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온 사람은 역시 심장하고 비슷해. 6개월 이내에 이런 항응고제를 끊지 않아. 응급 상황이면 그냥 먹으면서 하는 거야. 피 겁나 많이 나겠지. 항혈전제랑 항응고제랑 약간 차이가 있어. 항혈전제는 어쨌든 압박하고 시간이 지나면 피가 멈추기는 해. 항응고제도 간혹 멈출 수도 있지만 안 멈추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항응고제를 먹는 사람은 끊을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가 치료하지 않아. 항혈수판제 이름은 몇 가지는 알아야 돼. 대표적인 게 아스트릭스, 들어본 적이 있어. 아스피린 계통이야. 또 클로피도그렐, 대표적인 게 플라빅스, 플레리스. 요 정도 이름은 알아줘야 돼. 환자분 약에 있어. 딱 보면 항혈전제를 먹고 있다. 그 다음 항응고제. 며칠 전에 오셨던 분 엘리퀴스 먹고 계시더라. 약 이름에. 원래 항응고제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와파린인데, 이 와파린은 문제가 있지.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상당히 환자들이 되게 불편해. 우리가 먹는 것과 상호작용이 많아서 와파린 먹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되게 불편하거든. 그래서 새로운 항응고제가 개발이 됐어.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 약이거든. 그 노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네 가지 약은 사실 치과의사 시험에서는 거의 짤 종이거든. 무조건 알아야 돼. 자렐토, 엘리키스, 프라닥사, 릭시아나, 이 네 가지인데 실제로 많이 먹어. 저번에 환자는 엘리키스였고 그 전에 환자는 릭시아나였어. 자렐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요 항원제를 먹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치과 치료 받으려면 결국에는 대학병원 가가지고 와파린 대신, 이런 거 대신 헤파린으로 약간 바꿔. 헤파린은 반감기가 되게 짧아서 금방 우리 몸에서 없어지거든. 그 짧은 텀에 수술을 하는 거야. 이런 치료를 와파린이나 이런 항응고제를 끊고서 헤파린으로 잠깐 간 다음에 수술을 하고 다시 와파린을 먹는 이런 치료 방법을 헤파린 브리징 테라피라고 얘기하거든. 며칠 전 환자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너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이거야. 항응고제 환자들은 먹지 않는다. 그 환자 뇌경색 히스토리가 있었어. 그 다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내분비계 질환, 내분비 호르몬 질환이거든. 대표적인 게 당뇨, 그 다음 두 번째가 갑상선. 이 정도 알아야 돼. 당뇨는 기본적으로 류에 당이 나오는 거거든.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경우.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려면 어떻게 했어? 혈액 중에 당이 엄청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에는 혈액에 당이 많은 걸로 역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지. 뭐 1형과 2형이 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은 2형이다. 1형은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 췌장의 베타세포가 아예 파괴돼 가지고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당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사를 맞아, 인슐린을. 2형은 나이 들면서 내 세포가, 근육세포라든지 간세포가 혈액에 당이 많으면 그거를 근육에서 저장을 하고 간에서 저장을 해서 혈당을 낮추고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을 세포 내로 들여받는 그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혈액 내에 당만 쌓이고 바깥으로, 몸 안으로 저장이 안 되는, 사용이 잘 안 되는 거지. 이게 대부분의 당뇨야. 2형 당뇨. 대부분 다 이거고, 인슐린에 대한 세포 저항성이 증가돼서, 그러니까 세포가 인슐린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혈액 내에 당만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뭐 지질, 이런 콜레스테롤은 우리랑 치과적으로 상관이 없고,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지.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뭐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빠질 것 같고, 갑자기 삐쩍 마른다든지, 엄청 많이 먹고 뜨거운 사람들, 아니면 갑상선 암이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갑상선 세포가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게 되어 있거든. 저하증은 언제 오냐면 뭐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 수술한 사람들이 저하증이 당연히 오겠지. 다 잘라버렸으니까. 또는 애초에 그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가 기능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한테 저하증이 와. 당뇨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뢰를 해야 돼. 당뇨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치주가 너무 안 좋아. 어린 나이인데 뭐야 이거. 뭐 30살, 40살짜리 사람이 왔는데 이가 막 덜렁덜렁 이미 어린 나이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치료를 하기 전에 컨설트를 내는 게 좋아. 왜냐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혈당이 높으면 세균이 당이 많으니까 잘 살 거고, 관리가 안 되면 잇몸이 쉽게 녹아 내려갈 수가 있겠지. 그리고 뼈랑 임플란트가 잘 붙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임플란트 페일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나서 당이 조절된다는 걸 확인하고 수술하는 게 좋지. 당뇨의 3대 증상이 그거야. 소변이 많이 나오고 많이 먹고 목말라 하는 거. 소변이 많이 나가니까 목 마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진단을 받고 우리는 200이 넘게 되면 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잘 안 아무는 사람 경우들이 많고. 이 200이란 얘기는 요새는 식후 200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잘 안 해. 왜냐면 한 2, 3일 조심하면 혈당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HbA1c라는 이 지표, 혈당화 색소라고 해서 요거는 두세 살치 평균치가 나오거든. 이 혈당화 색소 수치를 보고서 이 수치가 8이 200 정도랑 약간 비슷하다라고 해. 식후 200 정도 되는 애들이 혈당화 색소 8 정도 돼. 그래서 8 이하 사람들이 당뇨가 있더라도 치료 가능하고, 혈당화 색소 수치가 8이 넘어가게 되면 식후 2시간 뒤에 200이 넘는 수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고 혈당화 색소 수치를 낮춰줄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가 넣는 약 중에 수술 전에 진통제로 스테로이드 넣잖아.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 스테로이드를 넣게 되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 근데 우리 그냥 스테로이드 넣었지. 왜 넣겠니? 약 안 먹고. 금식하고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넣는 거고. 이건 넘어가도 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까 갑상선 수술한 사람들한테 대부분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약을 먹고 있어. 근데 갑상선이라는 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 버리면 신진대사가 떨어져 버리고 혈압이 조금 낮아.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수술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수술하려고 한다면 혈압이 떨어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혈압을 측정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고, 대표적인 약이 신지로이드, 신지록신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갑상선 약. 아, 이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구나. 아, 혈압이 낮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알고 혈압계를 달아주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기계가 삐삐삐 하는 사람들 중에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서 120 넘어가서 울리는 경우도 있지만 50 이하 떨어져서 울리는 사람도 있거든. 120 이상, 130, 120 돼버리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니까 혈액을 모은 다음에 짜주는 게 아니고 모으기도 전에도 계속 짜주니까 혈압이 어때? 낮아질 수가 있겠지. 몇 가지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쓰러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또 섬액이 와서 너무 천천히 짜줘서 혈압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 우리가 수술 전에 딱 봤는데 저혈압이 있고 섬액이야. 증상이 없어. 말 똑바로 하고 눈도 발라. 그 사람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저혈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가 약 넣고 더 떨어뜨리는 것만 안 하면 돼. 수액도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이 넣고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케타민도 사실은 좀 더 많이 쓰지. 혈압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케타민을 좀 쓰지. 미다만 넣으면 너무 떨어지니까.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에피네프린 역시 이게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서 교감신경 호르몬이잖아. 저기 들어가게 되면 심장 박동수 빨라지고 눈 커지고 막 이런 건데,
갑상선도 역시 이런 교감신경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피네프린과 같이 쓰게 되면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몰라도 되고. 자, 그 다음 요걸 좀 알아야 돼. 요거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이유가 이 위에 요양병원 환자들이 지금 올 때마다 치매 당연히 갖고 있었고 전부 다 갖고 있었지. 10명 중에 한 8, 9명이 다 치매가 있어. 나이 들면 치매가 와. 왜냐면 뇌 신경 자체가 이미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억력도 떨어질 거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행동 조절 장애도 당연히 있고 신경학적 질환이 크게 보면 3가지가 있다. 치매, 기억 못하는 거고 어린애가 돼버리는 그런 거지. 알츠하이머, 얘는 이상당백이 뇌조직에 축적돼서 신경이 손상돼서 치매를 일으키는. 치매가 생긴 원인을 죽은 다음에 사후 부검을 봤더니 뇌에 이상한 단백질이 쌓여 있는 거야. 그때 발견한 거지. 그 다음 파킨슨병, 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생성이 잘 안 돼가지고 운동신경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경이 점점 퇴화하는 그런 증상. 파킨슨은 특이한 증상이 있지. 저번에 할머니, 우리 수면했던 할머니가 파킨슨이야. 파킨슨 환자는 정신적으로는 멀쩡해.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어린애가 돼버리는 거지. 제대로 된 사고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파킨슨은 어린애처럼 대할 필요는 없어. 근데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화를 내. 너무 자제력이 전두엽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여튼 제대로 된 사고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별거 아닌 거에 되게 화를 내고 자기를 제외하고 자기 보호자랑만 얘기를 하면 자기 개무시한다고 막 소리 막 버럭버럭 지르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치료하기가 되게 어려워. 컨트롤이 되게 어렵거든. 파킨슨은 치료가 가능해. 왜냐면 정신은 그래도 정상이니까. 다만 파킨슨 환자는 2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가 치과에 오면 긴장되잖아. 평소보다 더 떨어. 라인 잡을 때 딱 찔렀는데 움직여서 빠져버리는 거야. 저번에 한번 빠지지 않았나? 그건? 대신에 장점도 있어. 어쨌든 약 넣고 수면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떨림 증상이 확 줄어버려. 치료가 더 쉬워지지. 그 다음 저혈압 발생. 일어섰을 때 갑자기 푹 쓰러져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저혈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쉰 다음에 옮겨야 된다. 파킨슨 환자들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 치매 알츠하이머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약을 많이 먹게 되면 약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구강건조증이야. 당뇨 환자들도 구강건조증이 오지만 이 치매랑 알츠하이머 있으신 분들 약 한 6개인가가 그 약이야. 뭐 항우울제 뭐 여러 가지 약들이 포함되어 있거든. 10몇 개 중에 5, 6개가 이 약이거든. 구강건조증이 오시고 구강건조증 오면 당연히 루트캐리어스, 치근오식증 되게 자주 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충치 치료를 해서 신경치료해서 굳이 살리려고 하기가 어려워. 치료도 어렵고 협조도 떨어지는데 본인 스스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뽑고 틀리가거나 뽑고 뭐 한두 개면 그냥 임플란트 가는 게 훨씬 더 환자가 관리하는데 편할 거야. 하지만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게 내 생각이거든. 근데 어쨌든 가까우니까 내려오니까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 간질환. 간질환 환자들은 이제 간염 환자들이 많지. 뭐 B형 간염, 뭐 C형 간염 들어봤을 거야. 이런 간염 환자가 액티브인 상태는 우리가 치료할 수 없어. 전염력이 높거든. 우리가 걸릴 수 있으니까 치료 안 하고 대부분 이제 만성화되고 액티브인 상태에서는 사실 뭐 지혈도 안 돼. 우리가 치료할 수가 없고 얼굴도 시커매져 있고 치료 못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염력이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할 수가 있어. 언제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지. PT였을 때 물론 이거 했었을 때 전염력이 뭐
0. 몇 프로밖에 안 돼. 0.01? 이렇게 나한테 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간염 환자들은 프로텍션을 좀 해야 된다. 우리 보호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간염이 있다는 얘기는 간세포가 이미 많이 죽어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간은 한 3분의 1만 살아 있어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 3분의 1 이하까지 죽어야지 얼굴도 시커매지고 황달 증세도 생기고 지혈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 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하나는 약물 투여. 우리가 약을 투여하게 되면 약이 간이나 신장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우리 체외로 빠져나가잖아.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약을 조금만 넣어도 간에서 대사를 못하고 혈액을 따라서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조금만 넣어도 그 반응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또 그 약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간세포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 너무 약을 많이 넣으면 내 간은 이 처리할 수 있는 약의 용량이 너무 적은데 우리가 정상적인 용량을 투여해버리면 독성을 느낄 수가 있거든. 간성 혼수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간 기능 환자에서는 처방약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 아니면 간에서 대사되지 않는, 간에서 대사가 적은 그런 대체 약물로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지. 대표적으로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이 리도카인, 그리고 우리 먹는 엔세이드, 진통소염제, 우리 처방하는 약, 그리고 항생제, 이런 약들이 우리가 처방하는 대표적인 약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간에서 대사가 되거든. 그렇다고 리도카인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 쓰는 용량을 당연히 줄여서 마취를 해야 되는 거고, 엔세이드를 웬만하면 쓰지 않고 뭘로 쓰냐, 진통제는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로 처방을 대체 조치하는 게 좋다. 우리가 타이레놀이 간에서 대사가 돼서 간독성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엔세이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한 약이라고 해. 그리고 항생제도 페니실린계보다는 다른 약으로 처방을 해주는 게 좋다. 처방을 하는데 용량을 줄여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지. 에피네프린은 특별한 유의점이 없고 이건 대부분 혈액에서 대사가 돼버리고, 우리가 쓰는 진통제, 수면할 때 넣는 약이 진통제로 덱사, 트라마돌 이 두 개를 쓰거든. 그래서 트라마돌이 조금 더 안전하다. 그리고 이 간 질환 중에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고 알코올성 간 질환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알코올을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약을 먹기도 해. 금단 증상,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 우리 이제 손 떨리고 이제 화나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빨리 알코올 넣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한 약 중에 하나가 우리가 쓰는 벤조다이아제핀이야. 미다졸람이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 약 중에 하나거든. 항상 체내에 미다졸람, 이 벤조다이아제핀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우리가 넣는 약이 반응이 있겠냐 없겠냐? 잘 없어. 내성이 있는지 하여튼 약 넣는 거 안 자. 이런 사람들은 수면약을 프로포폴이나 케타민으로 섞어 써야 돼. 미다를 쓰기에는 내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사람들 특이하게 마취가 안 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는 마취가 잘 안 돼. 근데 마취약을 많이 넣어. 근데 리도카인이 간에서 대사가 돼.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다. 조절되지 않는 만성 간의 질환 환자는 예방적 항생제를 넣어야 될 수가 있어. 근데 조절되지 않는 간질환 환자 우리가 치료할까? 안 하지. 근데 환자 이걸 비밀로 하고 와버리면 어쩔 수 없이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이 미다졸람이나 로라제팜 같은 벤조다이아제펜이 간에 축적돼 있고 이미 금단 치료로 사용 중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면을 할 때 이 약을 쓰지 않아야 된다. 프로포폴이 있으니까. 프로포폴은 상대적으로 간에서 대사량이 적어서 상당히 유리한 약이지. 신장질환자, 여기 온 요양병원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요거 갖고 있어. 신장질환은 이제 보통 스테이지를 5개로 나누는데 1이 정상이고 마지막 5단계
엔드 스테이지 레날 디지즈 ESRD라고 표현돼. 의뢰서 온 거 보면 ESRD 이 앞 글자 따버리거든. 이 환자분 ESRD입니다 라고 해.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고, 무조건 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얼굴 색깔이 약간 노래, 잇몸은 되게 창백한 경향이 있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신장질환 환자 어쨌든 투석하고 치료하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소변으로 대사물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혈액을 따라 돈단 말이지. 그게 독성이 있어서 위험한 거거든. 어쨌든 투석을 해서 그걸 제거하게 되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겠지. 하나는 주기적으로 투석을 해야 되는 거고, 항혈전제를 투석과 관련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ESRD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 이름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 그 골수에서 혈구, 적혈구라든지 백혈구라든지 혈소판을 만들도록 좀 지시를 내려주는 호르몬이 신장에서 만들거든. 에리스로포이에틴인데, 이 신장질환은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생성이 억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지. 생산량이 적지. 그러면 당연히 백혈구나 적혈구, 빈혈이 올 수 있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혈소판의 수도 떨어져 있을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 응고 장애가 생길 수가 있겠지. 즉 신장질환 환자는 투석 때문에 항혈전제를 먹는 사람도 먹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혈소판 생성이 적어서 응고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신장질환자는 우리가 항상 피가 안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그러니까 의뢰를 해서 혈소판 수치라든지 그 지혈에 관련된 수치 INR이 2.5 이내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서 우리가 수술을 해주는 게 좋다. 신장 환자는 피가 안 멈출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치료 날짜를 언제로 잡아야 되냐? 그렇지. 투석하지 않는 날 오전으로 잡는 게 좋다. 아까 약이 간에서도 대사가 되지만 신장에서도 대사가 되기 때문에, 신장에서 대사가 되는 약을 조금 대체 조절을 하거나 용량을 줄여야 된다. 역시 투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건 내가 결정할게. 그리고 우리가 처방하는 이 항생제들이 신장에서 보통 대사가 되지. 보통제는 타이레놀이 조금 더 안전하다. 항생제는 용량을 줄여서 처방을 한다. 이 정도. 그 다음 폐질환.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할아버지, 요양병원에 그래도 온 사람들은 다행인 건 담배를 피지 않아. 요양병원에 들어오지 않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담배를 펴. 병원이기 때문에 담배를 못 펴. 그래서 요양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행인 건 담배를 피지 않으시는 분들이야. 물론 내려가서 몰래 피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 흡연자들은 보통 요양병원에 잘 입원을 안 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COPD, 폐질환 환자는 좀 적은 편이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폐가 이 기관지가 막혀 있고 점액이 가득 차 있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산소 포화도가 이미 꽂았는데 막 92, 3밖에 안 돼. 조금만 떨어지면 80 몇까지 떨어진단 말이야. 미다졸람 넣으면. 그래서 미다졸람 약을 거의 쓸 수가 없어. 그래서 COPD 환자는 어쨌든 세데이션을 안 해. 호흡이 억제가 되는 데다가 안 그래도 막혀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나는 COPD는 하지 않아. 양쪽에 블록 마취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 숨 못 쉬어. 마지막으로 류마티스 정도? 며칠 전에 온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저 이거 질문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먼저 자기 출혈 있는 치료 받기 전에 예방적 항생제 먹고 치료를 했다. 그래서 그분 되게 발치하는 거 있어가지고 미리 예방적 항생제
처방해줬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류마티스 환자들이 판막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 관절도 문제가 되지만 몇 가지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거든. 그러니까 류마티스 요 관절염 많은 사람들은 관절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관절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 어르신들 오면 사실 우리는 몰라. 그래서 먹는 약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항류마티스 제제로 이제 메토트렉세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요새 잘 하이드록시 클로로퀴론 요걸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이런 약을 먹고 있다. 류마티스 있을 수 있다 보면 되고, 그냥 퇴행성 곡물 관절염이 온 사람들은 너무 아프니까 엔세이드 계톤을 좀 많이 먹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골다공증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 골다공증은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나머지는 내가 보면 되는데 이 정도? 4년 이상 먹은 사람들은 2달 이상, 2달에서 3달 정도, 안전하게 3달부터 끊지. 3달 정도의 드러그 할리데이, 약을 끊는 기간이 필요하고, 4년 이하더라도 다른 질환이 같이 있으면 2달 이상 쉬는 게 좋고,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항암제 중에 신생혈관 억제제랑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같이 그 주사제로 맞는 분들이 있거든. 이런 분들 임플란트를 비추천한다라고 해. 먹는 거 정도는 사실 끊고 하면 된다. 주사제 중에서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인가 테리파라타이드, 오스테온,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약이라서 요거는 그런 약들은 이제 드러그 할리데이 없이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 네.